선생님이 잘못 눌러가지고 끊어졌네요. 이어서 할게요. 또 긴급조치건이 있어가지고 법하고 상관없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 어떤 판결을 할 수가 있었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유신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계속 탄압을 하였지만 계속 운동은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야당 총리 중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영삼. 우리 삼김시대라고 이번에 김종필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총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우리 삼김시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도 돌아가시고 김종필도 돌아가셔서 삼김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야당 총재, 그러니까 지금의 홍준표 같은 분이었죠. 그랬는데 이런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그 목을 비튼다고 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민주화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까 어때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당 총재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홍준표 대표를 자르는 거죠.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표가 부산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이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를 일으켰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부마 항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마 항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부마 항쟁 처리 방법을 놓고 경호실장 차지철은 군 병력을 투입해서 수천 명을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붙이면 곧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꼭 뭐 처리 방법과 같나요? 예, 5.18하고 같죠. 근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끝나게 되죠. 이거를 10월 26일 날 죽였다고 해서 11.6 사태라고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 독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이따가 여기 대통령 선거제도는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18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신 헌법에 대한 다른 통치가 끝나자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또 누구?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신분구, 그러니까 군인이 정변을 일으켜서 군대를 장악한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 12.12 사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도 똑같이 한 거죠.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군부 고위 관계자들이 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견제 세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6.4 11기 전두환, 노태우 등을 멤버로 구성된 하나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부 내 사조직이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 그 멤버가 이제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린 거죠. 똑같이. 자기가 혼란한 틈만 타서 안정되면 자기는 물러가겠다. 또 물러나지 않았겠죠? 대통령 또 알아보면,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에서 9대까지 하고, 그래서 10대는 최규하 대통령이 해요. 그때 국무총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1대, 그래서 12대까지 누구? 전두환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80년에 잠깐 된 거고, 80년에서 88년까지 또 어때요? 4년이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8년을 했네요. 그럼 또 어떻게 법을 바꿨겠네요? 그러면 또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12.12 사태가 일어나니까 또 시민들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시민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그래서 또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죠. 이게 뭐냐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이거를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군인들이 이제 말 안 듣는 시민들을 제압하는 거죠. 총이나 탱크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억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80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유신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이제 이런 서울역 앞에 다 모인 거예요. 보이죠? 그랬는데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이제 시위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역 해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위하도 해군 생각나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시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 학생만 할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준비하고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그 사람이 심재철이었거든요. 심재철.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계속 물러나지 않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촛불 항쟁처럼 정말 그때 물러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물러나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은 이제 계속 모든 학교 휴교령하고 이제 계속 계엄령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 심재철이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좀 겁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위를 다 해산시키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해산은 됐지만 다른 데는 다 해산이 됐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는 광주에서만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 학교도 막 다 문 닫으라고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이니까. 반대하던 학생들은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가 확산되었죠. 그리고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총도 쏘고 그 다음에 또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5.18 민주화 운동이라 하죠. 그래서 5월 18일 날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어때요? 이제 막 광주만 고립해버리고 우리 영화 봤죠? 그리고 또 언론에는 뭐라고 해요? 북한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계엄군이 총 쏘는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그거를 도와주러 간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또 5월 27일에는 이제 도청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시민들을 제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까지 했냐면 막 저격수 보내고 그리고 뭐 특전사도 3,500명, 그 다음에 보병도 5,000명 보내고 뭐 사령부 12,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를 시위 진압하는데 보낸 거예요. 시민들이 그냥 반대 시위만 했는데 2만 명을 보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어때요? 막 다 언론도 통제해버리니까 다 그냥 빨갱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제서야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고요. 그런 당시 시민들의 선언문, 일기, 사진 이런 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대요. 우리 그때 가서 이런 것들 봤었죠? 그리고 그림으로도 표현해 봤고,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전두환은 신문이나 방송 등도 통제하였고요. 그 다음에 탄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또 간접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때요?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이거를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시위하는 과정 중에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이 경찰로 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발표하냐면 탁 하고 책상을 치니까 학생이 억 하고 죽어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한 의사 선생님이 양심 고백으로 물고문에 의해서 학생이 숨졌다는 걸 밝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독재 타도와 그런 법을 철폐하자고 해서 20일간 계속 이런 저항을 하였대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 200만 명에 이른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민주화 운동들이 우리 촛불 혁명까지 이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노태우 여당 대표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직선제 이제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대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그날 선거, 투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선거나 투표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투표권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의 지방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시도, 의회, 의원, 시군구, 의회, 의원 등 지역 주민을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죠. 그래서 이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번 6월 13일이 뭐였죠? 예, 지방 의원들을 뽑는 선거였어요. 그리고 2년마다 뽑는 게 총선이거든요. 그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에 차이 알려줬죠? 그래서 이거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민주주의 형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방 의원은 우리가 뽑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분, 그래서 그분들의 공약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잘 실천하는지 우리가 잘 항상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때요? 대통령 중심에서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그 민주주의를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본다고 하면 먼저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았었죠.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선거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내려가고 하니까 간접 선거로 뽑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뽑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간접 선거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바뀌게 된 거죠. 알겠죠? 계속 우리는 직선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우리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